오늘 요청을 받은 내용은 이제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인공지능 인재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요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AI를 이제 산업계에서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제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기술이 처음 이제 사람들의 막 스팟라이트를 받고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해서 이것이 이제 막 기대치를 받고 막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 어떤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뭐 데이터 확보의 문제일 수도 있고, AI 분야를 예로 들면은, 아니면 어떤 규제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회적인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그 준비가 덜 돼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술 자체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잘 동작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현실적 어려움들을 부딪히는 구간들이 있고, 그런 구간들을 지나서 이제 정말 그래, 이거는 이제 진짜 잘 되네, 이거는 진짜 내가 상용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아서 써도 내가 예측하는 어떤 수준의 성능이 되네, 어떤 원하는 결과가 나오네 라는 이제 지점에 도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은 GPU 가속 기술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08년 정도부터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쿠다라는 이제 언어를 개발을 하면서 GPU라는 이제 원래는 그래픽만 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칩을 이제 대규모 병렬 연산에 최적화하고, 이거를 C++이라는 이제 범용 언어로 쉽게 코딩을 할 수 있게 만들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과학 연산 라이브러리나 인공지능 기술들이 이 GPU를 기반으로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GPU를 갖고 뭔가 연산을 빨리 돌려준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이제 컴퓨터 분야에서는 완전히 상용화가 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음성인식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상용화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AI 스피커들, 뭐 헤이 시리, 뭐 하이 구글, 뭐 제가 정확한 단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런 이제 말들을 붙여서 뭐 명령을 하면은 뭐 검색도 해주고 노래도 틀어주고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사람들이 이제 큰 위화감 없이 그냥 말을 하면은 대충 잘 알아듣는 수준까지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그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간이라고, 요거는 이제 가트너라는 시장 전문 조사기관에서 분류를 한 내용인데,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은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큰 기대를 갖고 많이 개발이 되어 왔지만,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어떤 특정한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성능으로 문제를 잘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굴 인식이라든지. 근데 이거를 이제 완전히 일반화된 형태의 이제 비전으로, 그러니까 정말 사람의 눈과 같은 감각기관을 만든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가게 되면 아직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과연 이제 정말 인간의 개입이 하나도 없어도 될 정도의 그런 자율주행 기술이 언제 상용화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마다 예측을 다르게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가장 많은 기대치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오토 ML, 아까 이제 그 추영석 연구원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자동화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챗봇이라든지 양자 컴퓨팅 같은 것들이 현재 굉장히 이제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뭐 태동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앞선 선행 기술들을 바탕으로 뭔가 더 고도화된 AI를 만든다든지, 조금 더 어떤 도메인 스페시픽한 응용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산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 제품화 가능하다, 제품화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박사과정을 했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이제 논문도 쓰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해봤지만, 물론 이제 논문 하나를 쓰기 위해서 어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어떤 문제 해결 방법, 그 다음에 기존의 사람들이 몰랐던 어떤 새로운 통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논문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거를 실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라스트 마일을 건너가야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도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백엔드 AI라는 제품도 이게
코드를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원격 네트워크로 전송을 하면은 그거를 적당한 이제 실행 환경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주고 그 결과를 다시 이렇게 스트리밍해서 돌려주는 아주 컨셉으로는 굉장히 단순한 프로덕트에서 시작을 했고 프로토타입은 한 달 정도 만에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 그 다른 회사들의 납품이 가능한 형태의 완결성이 있는 제품으로 나오기까지는 거의 4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AI라는 거를 열심히 개발을 하고 여러 훌륭한 연구자분들과 여러 훌륭한 개발자분들이 모여서 개발을 하더라도 이거를 실제 우리가 상용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의 조건을 크게 만족을 시켜야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논문 코드나 공개되어 있는 GitHub 코드를 보고서 내 데이터를 조금 넣어서 돌려보고 뭐 어큐러시 뭐 몇 % 이상 달성하고 이런 거는 요새는 뭐 워낙 툴들이 좋고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진짜 하루만 해도 할 수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근데 이거를 실제 내가 제품에 그 AI를 탑재를 해서 이게 실제로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되려면은 그것 말고도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진적 개선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고 계속 데이터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쇼핑몰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쇼핑 트렌드 같은 거를 예측하는 모델을 AI 기술로 만들겠다 했을 때 올해의 트렌드와 내년의 트렌드는 다를 거잖아요. 내후년의 트렌드는 또 다르겠죠. 그러면은 그 트렌드를 한 가지 모델로 계속 한 번 모델을 학습시켜 놓고 올해 데이터로 내년, 내후년, 5년 후, 10년 후에도 계속 같은 모델을 예측을 했을 때 과연 그 예측이 얼마나 정확할까요?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계속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부어넣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혹은 기존의 모델을 다시 재학습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복이 가능한 시스템과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류 검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작년에 챗봇 서비스로 테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내놨다가 16시간 만에 서비스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챗봇에게 말을 걸면은 너무나 막 인종차별적이고 막 혐오성 발언들을 막 쏟아내가지고 이제 서비스가 급하게 중단됐던 사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그 챗봇 같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던 테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잡담봇에 가까운 그런 거였고, 이게 어떤 뭐 그 자체가 어떤 인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거나 뭐 재산상의 어떤 위해를 가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실험적 데모 성격의 서비스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비스를 중단하는 걸로 해프닝으로 지나갔지만, 만약에 이런 류의 문제가 어떤 인명과 관련된 의료나 자율주행에서 발생을 한다든지 혹은 금융 쪽에서도 AI 모델들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대출 심사 같은 것들을 어떻게 빨리 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많은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조회를 해서 AI 모델로 빠르게 결과를 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델들이 뭔가 잘못된 편향성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바라지 않는 어떤 방향으로 작동을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감지하고 알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 AI가 잘못된 것인지 잘하고 있는 것인지는 그럼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거를 판단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품화를 한다면 이런 부분이 중요해지는 거죠. 돈이 오가고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단계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은 그 AI 서비스를 뭐 그냥 중단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에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민이 되어야 이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한 가지 축은 성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델을 뭐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높은 정확도의 어떤 예측이 굉장히 잘 된 어떤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모델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타겟 환경이 보통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API 형태로 이제 그 딥러닝 모델들을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API 서버에다가 어떤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어떤 인풋 데이터, 뭐 예를 들면 얼굴 인식을 한다 그러면은 얼굴 사진 데이터를 전송을 할 거고요. 그러면 그 결과로 뭐 이게 누구에 가까운지 확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목록화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API 서비스를 구현한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지연 시간이라든지 동시 접속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확장성 있게 구성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성능 지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AI들이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도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IoT 기술, 예를 들면은 뭐 센서 모니터링 같은 그런 데도 많이 들어갑니다. 뭐 CCTV 같은 데도 AI 기반의 어떤 뭐 동작 인식 기술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매번 서버로 보내서 뭔가 대용량 연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굉장히 저전력의 그 용량이 작은 그런 프로세서들을 이용해서 이제 AI 모델들을 구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그 예를 들면 뭐 어떤 AI 모델이 용량이 뭐 100메가, 그러니까 파라미터들의 값들을 다 합쳤더니 한 100메가바이트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특정한 모바일 환경에 넣기 위해서 내가 10메가바이트 이하로 줄여야 된다. 그러면은 모델의 정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런 AI 모델들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의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산업계에서는 그런 쪽의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좋은 AI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실제 적용 가능한 타겟 플랫폼에 얹을 수 있는 최적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를 열심히 잘 개발하고 만들었을 때 제품화 가능하다라면은 이런 조건들이 만족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AI 개발 환경이라는 거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계속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기법도 뭐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의 한 카테고리로서 이제 나온 건데, 신경망에서 이제 학습이 잘 안 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을 아까 이제 앞에서 소개해 주셨던 캐나다의 유명한 여러 연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기법들을 개발을 했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해결이 됨으로써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걸 이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단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이미지 처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일일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알고리즘을 짜는 것보다 그냥 딥러닝으로 신경망을 만들고 인풋 아웃풋 데이터를 많이 부어 넣는 게 훨씬 더 고성능 고품질의 그 프로그램을 내가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컴퓨팅 파워의 경우에도 뭐 데이터 생산량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뭐 굳이 숫자를 얘기를 안 하더라도 다들 몸으로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멀티코어 CPU나 아까 말씀드렸던 범용 GPU 같은 기술들도 한 10년, 15년 정도 되면서 이제 대용량 연산들을 개인들도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토론의 목적이 이제 AI 인재라는 게 과연 어떤 요구 사항들이 필요한 것이냐 했을 때,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머신러닝 어떤 인프라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봤고요. 아까 이제 추영성 연구원님께서 협의의 AI의 인재와 광의의 AI 인재로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하는 이 앞에 모델 개발자가 협의의 AI 인재에 해당을 하고, 뒤에 말씀드린 인프라 인재가 이제 광의의 AI 인재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그 개발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머신러닝도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 기법의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그 컴퓨터에게 내가 하나하나 명령어를 내려서 너는 이 순서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갖고 또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프로그래밍을 했다면, 이제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스스로 모델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약간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런 부분이 이제 딥러닝과 머신러닝 기법에 의해서 이제 그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근데 이제 이 데이터라는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 데이터라는 게 그 자체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보량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얼마만큼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그 이해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데이터가 막 뭐 몇백 테라바이트, 막 몇백 페타바이트 이렇게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데이터가 다 숫자가 0으로만 돼 있었어요. 그런 데이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데이터죠.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그러면은 그
근데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데이터가 많네 하고서 열심히 막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면 아무 쓸모없는 모델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너무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데이터 기본적으로 전산 분야에서는 컴퓨터에게 쓰레기를 주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좋은 AI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개발을 해도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퀄리티라든지 이 데이터가 얼마나 그 샘플 대표성이 뛰어난지에 따라서 그 모델의 성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모델을 만드는 사람이 인지를 하고 데이터를 가공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해 주신 데이터 인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오버피팅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이 데이터나 모델 자체가 사실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큐러시라든지 이런 어떤 성능 지표들은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막상 현실의 데이터에 적용했을 때 잘 안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에 보통 뭐가 문제냐면은 그 도메인에 필요한 어떤 특수한 지식들이 반영이 안 된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을 잘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또 산업화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꼭 머신러닝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발자에게 마찬가지인데, 내가 뭐 예를 들면 도끼를 들고 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도끼를 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문제에는 적절한 도구가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경우도 만능 툴이 아니라 이게 잘 돌아가는 문제들이 있고 안 돌아가는 문제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연구자분들이 하는 일은 잘 돌아가는 경우를 점점 늘려나가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현실의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우선순위나 그 선택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인프라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앞에서도 추형성 연구원님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실제 산업계에서는 이 부분이 저는 더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이게 제 클라우드에서 예를 들면은 뭐 아까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ML 스튜디오라든지 뭐 구글의 콜라보레이터냐 오토 ML 서비스라든지 굉장히 이제 자동화된 그 매니지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점점 사용하기 쉬워지고 문턱이 낮아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그런 툴들이 유용한 경우는 보통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유용합니다. 근데 기존에 이미 내가 어떤 제품을 갖고 있고 서비스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여기에서 쌓여있는 데이터를 연동을 한다든지, 혹은 내가 앞으로 뭔가 이런 데이터들 내가 갖고 있는 서비스를 AI로 뭐 고도화를 하고 싶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런 매니지드 서비스들을 곧대로 적용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은 내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 연동을 해야 되고 묶어줘야 되는데 뭐 정책적인 이유로 클라우드를 못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정보 이슈라든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백엔드 AI라는 서비스를 만들 때 처음에 기획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기획을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먼저 돈을 벌기 시작한 부분은 B2B로 각 회사에 깔아주는 데서부터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은 수요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업체들이 이 클라우드를 쓰면은 막 모든 게 다 잘 될 것처럼 이렇게 장밋빛 홍보를 하지만, 실제 현실의 기업의 수요는 아직은 직접 보유한 인프라에서 머신러닝을 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더 많이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바뀔 거라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룰 수 있기 위해서는 운영체제, 네트워크, 분산 시스템, 가상화, 이런 기초가 되는 인프라 기술들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어야 이런 기술들을 잘 연동하고 접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큰 대기업들은 클라우드를 하고요. 뭐 자체적으로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하고요. 근데 아직까지 중소규모의 기업들은 직접 서버를 사서 하는 게 비용적으로 더 이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직 그 산업계에서 실제로 보는 격차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도 프레임워크만 잘 쓴다고, 예를 들면 뭐 텐서플로우 유명하니까 다들 들어보셨죠? 뭐 파이토치 이런 것들 그냥 그 프레임워크만 잘 쓴다고 제품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는 인풋과 아웃풋들을 어떻게 연동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자동화할 것이냐, 스케줄링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뭐 데이터 파이프라인 혹은 기계학습 파이프라인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런 그 배포
이런 이제 서비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배포 환경에 대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주셨던 그림인데요. 제가 이제 인지하기로는, 물론 이제 이거는 굉장히 저의 좁은 시각이기 때문에 실제 또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또 어떤 정부 정책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느끼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떤 정말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써서 어떤 알고리즘적 문제로 데이터를 갖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양성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협의에 AI 이제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물론 그 부분도 이 산업 자체가 지금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필요합니다만, 저는 인프라 개발 쪽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뭐 한양대학교에 이제 겸임 교수로 그 오픈소스 특강 강의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20대 초반 친구들이 어떤 개발을 하는가, 어떤 프로그램 툴들을 다루고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하는가,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보통 한 학년에 뭐 하는 뭐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있다, 전산과나 컴공과에. 그랬을 때 이 백엔드 뭐 리눅스 서버라든지 어떤 백엔드의 뭐 C 언어, C++ 같은 기초 기술들을 다루는 학생이 한 학년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프론트엔드 기술을 많이 다루고요. 그 다음에 조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AI 쪽을 좀 건드려 보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이 기반 기술이 되는 이 백엔드 쪽은 굉장히 지금 관심도 저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에서 이제 인력 양성을 얼마나 잘 해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의무부호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채용을 하다 보면 회사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채용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백엔드를 잘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주니어로 갈수록 쉽지가 않고요. 시니어들 같은 경우는 이미 각 회사에 너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모셔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의 인력을 얻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좀 이제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머신러닝이 어떤 식으로 현업에서 발전해 나갈 것이냐 했을 때, 종단간 기계학습 파이프라인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로 코딩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하나의 작은 부분이고, 그 앞뒤에 데이터를 넣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검증하고 이 전체를 스케줄링하고 오케스트레이션하고 관리해주는 그런 종합 솔루션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물론 저도 이제 백엔드 AI라는 플랫폼을 이런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여기 이제 정부 관계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떤 AI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냐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쪽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나 어떤 관심 확대가 필요하다. 대학들에서도 백엔드 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부분을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다루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AI라는 게 현재의 기술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통계를 굉장히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저 자신은 사실 통계를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만,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통계적인 어떤 소양이라고 할까요? 어떤 데이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데이터가 얼마나 정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평가가 가능해야 좋은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어떤 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 통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 강화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약간은 우리 스스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요. 머신러닝이나 AI가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기존에 컴퓨터로 풀기 어려웠던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의 문제들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술적 진전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문제를 다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AI 기반의 어떤 무슨 시스템을 만들겠다 했을 때, 이게 AI를 쓰는 게 정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과제를 기획한다거나 어떤 정책을 이제 세운다거나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한 번쯤은 해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